네, 지금부터 제30차 니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주제로 했던 도서의 어떤 그런 제목은 사표를 내지 않는 회사 헤이세이 건설, 즉 아키모토 히사오라는 일본 그 헤이세이 건설 사장이 쓴 그 책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그 현재의 상황과 시사하는 바가 조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어떤 그런 건설의 어떤 그런 분야가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조금 간과하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굉장히 치중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은 없고 관리만 있는 이런 어떤 건설 산업이 된 것이 아닌가. 이거에 대한 어떤 반성의 계기로서 이 책을 한번 좀 보자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의 어떤 그런 건설 산업 자체가 거의 대부분 이제 비정규직 위주의 어떤 그런 산업 구조, 생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비정규직 위주의 어떤 생산 구조 또는 기능 인력 위주의 어떤 그런 생산 구조에서 우리가 여기서 약간 조금 다른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책을 또 선정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이제, 종합과 전문, 뭐 이런 부분이 결국 분업 위주의 어떤 그런 생산 체계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답인지, 이런 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천편일률적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전문화, 분업화, 하도급, 뭐 이런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데, 조금 다르게 가는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아키모토 히사오가 이 책에서 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내재화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화가 갖는 이런 메시지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께 조금 읽어보시기를 좀 권해드렸던 거고요.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아키모토 히사오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다 그 이른바 이제 그 대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목수 집안입니다. 목수 집안이었고요. 그치만 이제 본인은 이제 그 목수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았고 다른 어떤 그런 전공을 해서 결국 건설회사의 어떤 그런 영업사원으로 한 20년간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이제 1989년도에 헤이세이 건설이라는 것을 이제 창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하게 된 내재화의 어떤 그런 모델을 실제 자기의 어떤 그런 기업에 이제 그 적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 결국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뭐냐면 결국은 내재화를 통해서 즉 직접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건축의 어떤 그런 기획부터 시작해서 유지관리까지를 모두 다 그 회사에 소속된 정규직 직원들이 모두 다 처리하는, 모두 다 수행하는 내재화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일처리 속도, 즉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싶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러면서 분업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회의적인 부분, 즉 분업 과정에서 그 어떤 종사자의 어떤 주인의식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술을 익히고 그걸 정규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이런 내재화의 어떤 모델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내재화라는 어떤 그런 모델을 하게 된 그런 그 계기가 됐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이 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네 번째 이제 성공 요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건설 산업이 외부 환경 변화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풍조가 만연한다. 즉 돈만 잘 벌면 된다는 어떤 그런 풍조가 좀 만연해진다. 그래서 이런 어떤 회사 자체는 결국은 단명한 운명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대표적인 사상가라고 할 수 있는 손토쿠라는 어떤 그런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즉 도덕을 잃은 경제는 범죄이고 경제를 잃은 도덕은 헛소리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윤리 경영을 강조를 합니다. 즉 이 기업이 성장하게 된 어떤 건 이유 중에 하나를 또 윤리 경영에 또 지금 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경영을 강조하면서 아울러서 내재화의 어떤 그런 문제점,
이제 아까 좀 이따가 이제 논의 사항에서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지만 내재화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즉 비용이 많이 드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가지 정도를 중점을 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질이 다른 회사보다 우리는 월등히 높다라는 어떤 그런 마케팅을 굉장히 강조해서 고수익성이 높은 공사만 수주하는 이런 어떤 차별적인 어떤 그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돈이 인건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현장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인건비 또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그리고 네 번째로 건설 이외에 다른 어떤 그런 투자는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어떤 걸 통해서 회사 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영업이익률이 한 5%, 즉 일본 당시의 영업이익률이 평균 한 3%라고 본다면 이 회사는 5%를 유지하는 이런 어떤 쾌거를 좀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영업이익률은 사실 한 10년 전 자료긴 한데요.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다른 아마 이 부분에서 일본 건설 시장이 조금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높은 공사만 수주하기가 좀 힘들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이 모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반론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측면에서도 조금 영업이익률이 다소 하락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건설업은 앞으로 어떻게 지나야 될 것이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의 출발점은, 즉 발전하는 어떤 출발점은 본래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즉 건설업의 어떤 그런 발전, 진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본래의 가치는 바로 다이쿠, 즉 대목으로 복원시키는 거죠. 건설사의 역할은 결국 대목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업의 진화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밝히고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종교를 합니다. 돈을 남기면 하수, 업적을 남기면 중수, 사람을 남기면 고수라는 얘기를 하면서 중소건설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즉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 즉 인재를 중시하는 경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인가, 중소건설사의 경쟁력은 사람에 있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책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차별화 되는 데는 당연히 스페셜리스트를 모여야 되고,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업무 간 협약이 안 이루어지면은 뭐 기획팀이나 코디네이팅 하는데 또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조직적인 문제를 봤을 때 이 헤이세이 건설 자체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중견 틈새 시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너럴리스트에서 약간 T자형 스타일로 가져가는 했다는 것을 선택했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헤이세이 건설이라는 회사도 비록 뒤에 건설이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공무점 계열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엄연히 개인 주택만을 타겟으로 하고, 그것도 목조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내재화 중에 아까 많은 맞는 여러 가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 업체 국토교통성 허가를 조회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제 보고서를 읽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는 국토교통성 특정 건설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도급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는 기본적으로 목조의 골조 부분에 한해서는 자기들이 직접 짓지만 그 외에 뭐 도장이든 뭐 이런 미장이든 다른 작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하도급을 내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 업체는 평당 60에서 80만 원 정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50에서 100% 정도 비싼 업체가 되겠습니다. 근데 뭐 비싸다고 해도 뭐 퀄리티가 괜찮으면 괜찮겠지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동종 타사들한테서는 또 어떤 비판을 받냐면요. 아까 대졸이 와서 굳이 목수를 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대학 4학년 나와가지고 목수 이거 테크닉 이거 입장에서는 목수 기술에는 아무런 발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 4년 나온 다음에 목수 경력 5년 차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약 10년 차거든요. 근데 그럴 거면은 고졸 나와서 그냥 10년 목수 경력을 한 사람이 훨씬 스킬이 좋아요. 그럼 비싸기만 하고 결국 스킬은 나쁘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매우 까인 형태입니다. 뭐 여기서 아까 뭐 말씀하셨던 사표를 내지 않는 회사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뭐 우리는 끝까지 같이 키워서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찾아봤는데 일본 건설업 전체 평균 근속년 전체입니다. 이거 산업 전체 그 평균 근속년수가 15.7년입니다. 이렇단 말은 기본적으로 일본은 아직도 들어가면 20년에서 25년 동안 회사에서 안 나가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사표를 굳이 안 낸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건설업체 뭐 아까 이쪽 관련된 이야기니까 기본적으로 2017년에 토야마현 건설협회에서 지금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은 기술 그 현 내에서 기술직 건설업체들이 기술직을 뽑았는데 35%만 대졸자였고 그다음에 기능 분야에서는 14%만 대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일본에서는 이거 취직하기 위해서 대학 학위가 별로 필요한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분야로 내가 목수가 하고 싶으면 그냥 고졸해서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무슨 도쿄대, 교토대 출신이 와서 한다? 이거는 사실 목수하러 간 사람들은 없고요. 다 1급 건축사를 딴 다음에 그쪽 설계를 하러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막 무슨 기술이 뛰어난 목수가 되고 싶어서 갔다라는 건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99년에 현대건설에 처음 입사했을 때 되게 큰 프로젝트에 현장에 투입이 돼서 윗분들은 다 20년, 23년 차 되신 되게 높으신 분들이었고 일은 해야 되는데 할 줄 아는 거는 없고 해서 작업 반장을 현장에 고용한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모든 걸 다 알더라고요. 다 손수 직접 다 하실 줄 알고 그래서 그분 쫓아다니면서 일을 엄청 배우고 결국 일을 한 2년간은 그렇게 일을 풀어갔었는데 기능공이 기능공으로서 다기능공일 필요성은 별로 못 느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작업 반장들을 좀 키워낼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작업 반장이 되는 과정은 사실은 이제 다기능을 익힌 분들이 올라가야 되는 구조인데 우리나라가 작업 반장을 키우는 구조가 지금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들. 건설 현장에서는 최근에는 작업 반장도 결국 외국인들이 하는 경우들이 꽤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제 하소연도 항상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업 반장 정도의 다기능을 가진 사람들을 육성할 수 있는 체계는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얘기가 지금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이 맨 끝에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결국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얘기하는 이 모델 자체가 모든 거에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은 아니고 본인들이 가진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런 모델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런 사람이라는 부분, 즉 사람 중심적이라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주제가 아니고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에게 30자 리컨트론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